그래서 만든 게 이제 셜록이었죠. 그래서 1억 5천으로 셜록을 만든 거예요. 그 셜록을,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강의하고 있지만, 기자를 해야겠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우연하게 기자가 됐어요. 왜? 거의 천재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오늘 사장님이 내 얼굴이 마음에 들었나? 그건 잘 모르겠고. 이거 진짜예요. 내가 기자가 되겠다고 해 기자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기자나 돼볼까? 하다가 이제 기자가 됐는데, 진짜 우연하게 기자가 됐거든요. 우연하게 기자가 됐어요. 우연하게. 저 공당, 삼성전자 비정규직 공장 노동자였거든요. 근데 우연하게 기자가 됐다가, 탐사 보도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살인지명 벗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준영 변호사 그냥 찾아와가지고 이거 하자 해가지고 무기수 김씨를 보도하고 익산 보도하고 이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내 할 일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재심 사건 보도할 때 사실 뭐가 있었냐면은, 한국에서 다 취재해가지고 사실은 파리하고 런던에 제가 3개월 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익산 사건, 15살짜리 누명сын 사건, 그걸 제가 거기서 보도했었거든요. 다 취재 한국 다 한 다음에 거기서 보도를 했어. 거기서 이제 송고하면 되니까 한국으로. 그렇게 하면서 근데 런던에 있었는데, 그때 런던에서 송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기사는 내보내고 있는데 페이스북에다가는 런던 사진 올리고, 런던 사진 올리고 있다니까 되게 뭔가 있어 보이죠,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또 듣도 보도 못한 변호사가 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로. 뭐, 그분은 신원 밝히지 않아가지고 성만 얘기하면, 그분도 박 씨였는데, 나 뭐 런던에서 지금 학위 따려고 와 있는 어느 로펌에 있는 무슨 변호사인데, 뭐 너 혹시 뭐 런던에 있는 것 같은데, 그치, 뭐 시간 되면 나랑 같이 맥주나 한잔 하자. 뭐 그래, 뭐 하지 뭐. 왜요? 나갔어요. 근데 괜히 나갔어요. 일단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뭐 변호사 로펌, 대형 로펌 변호사니까 뭐 대형 로펌이에요. 10대 로펌 안에 드는 큰 로펌인데, 나랑 동갑인 남자였어요. 나랑 동갑이에요. 근데 나하고 동갑인데 인생은 나하고 정반대로 살았더라고. 그분은 흔히 말하는 되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공부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지가 또 술은 사더라고. 그래서 맥주 마셨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있나 봐. 또 그러고 있는데 심심했나 봐, 그분이. 그러면 이국 땅에서 또 메시지를 보냈는데, 나한테 맥주 한 잔만 더 하자고. 그래서 뭐 그 며칠 뒤에 또 만났어요. 사실 셜록을 해보자는 아이디어는 그분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분이 날 보고 뭔가 이상한 영특한 무당 건진법사한테 뭐 상담 받았나? 쟤랑 하면 성공할 거야. 상담 받았나? 갑자기 두 번밖에 안 만났는데, 그것도 나에 대해서 뭘 알아봤나? 한국 흥신소 통해가지고. 두 번째 만난 날, 갑자기 나한테 우리 탐사보도 매체 하나 하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해. 그러더라고.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 이름은 셜록을 하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저는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자유분방한 사람이었고, 뭐 배서 내 마음대로 그만두고 뭐 막 고사리 뜯고 기자 될 마음 없다, 공장 노동자다 갑자기 기자가 됐는데, 뭐 무슨 갑자기 사업이야. 근데 갑자기 되게 진지하게 앞에 있는 만난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자기랑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셜록을 하자고 하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제가. 그래, 뭐 해요. 뭐 네가 날 알아가면 포기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래 해요 그랬죠.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진지한 거야. 너무 진지해가지고 나는 3개월 뒤에 한국 왔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학위 따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1년 더 있었어요, 거기에. 그 해 쭉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 막 나한테 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막 카톡 보내고 계속 보내고 막 셜록에 난 꿈과 희망이 부풀어가지고, 이 사람 진짜였구나. 이 사람 되게 하고 싶나 보다. 그래서 그래, 뭐 네가 나 알아가면 포기하겠지. 그 나는 계속 뭐 헛소리 계속했죠. 뭐 그래 하자 뭐 하자. 그건 내가 무슨 사업이에요. 난 별로 할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한국 일본에 온 다음에 제가 도망 다녔어요. 그분을 약 1년 동안 피해 다녔어. 하기 싫어가지고 셜록을. 근데 어떻게 뭐 하게 됐죠. 하고 나서 망하고 나서 망했죠. 1억 5천 다 날려먹고 막 정확히 7개월 만에 셜록을 말아먹었어요. 1억 5천만 원이 여러분 선생님들 금방 날아갑니다. 돈 써보신 분들 아실 텐데, 그건 진짜 돈도 아니에요.
직원들 월급 주고 홈페이지 만들고 뭐하고 하면 와, 나 진짜 돈이 막 내가 진짜 속으로 그 사람한테 얼마나 원망이자 내가 너가 아니었으면 1억 5천 나 혼자 먹으면 되는데 너를 만나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어디 딴 데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때 망해가지고 제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은 가인부치가 말한 사람 있잖아요. 날 보고 울었다는 그 살인범. 그분 제가 만났었거든요. 그 전에 인터뷰했었거든요. 그분한테까지 내가 돈을 빌렸거든요. 이거 몰랐어요? 이거 되게 내가 유튜브 3번씩 나가서 얘기했는데 왜 내가 그분한테 돈을 빌렸냐면은 그분 만나서 인터뷰했거든요. 박수영 변호사 인터뷰하는데 좀 행색이 좀 약간 그렇게 좀 돈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이제 위로랍시고 인터뷰 자세히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요. 좀 뭐 무슨 일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공장 다녀요 그러더라고. 부산 사람이니까 그래요. 공장 다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또 자세히 물어봐야 되니까 한 달에 얼마나 버십니까? 그랬더니 그래 나한테 한 달에 얼마 물어봤더니 400-500 버나?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놀래가지고 저보다 낫네요. 그랬죠. 무슨 400번을 왜 이렇게 많이 벌어요?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난 그것도 못 번, 나는 현금 스트레스 받고 산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한 달에 400도 못 벌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 거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거죠. 내가 좀 짜증나가지고 그러게요 그랬죠. 그래서 난 그분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돈이 떨어졌을 때 생각나가지고 전화가 걸었죠. 전화가 걸으니까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왜 또 전화가 하냐고. 다 끝났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딴 게 아니라 죄송한데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뭔 뜬금없는 돈이냐고. 내가 지금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 돈이 없다고. 좀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자기 돈 없대요. 그때 되게 서운하더라고. 그때 나한테 막 한 달에 400번 자랑하더니 그래서 내가 짜증나가지고 저 얘기했죠. 아니 그때 한 달에 400번 자랑하더니 뭐 왜 돈이 없어요. 결혼도 안 했고 혼자 살거든요. 돈 다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조선소단이에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럼 제가 그래서 내가 400 지금도 400 버는데 나는 월급 받은 술 먹고 다 쓴다고. 돈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돈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끊었죠. 쪽팔리다 막 그러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나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 계좌번호 찍어주세요 그러더라고. 물불 어떻게 가려요 여기서. 바로 찍어줬죠 계좌번호를. 그래서 띡하니 문자가 오더라고. 또 돈 입금됐다고. 그 뜨자는 은행에서 얼마 입금 150만 원 입금된 거예요. 근데 전화가 걸었지. 뭔 돈이에요 그랬더니 나 진짜 돈이 하나도 없고 그 150만 원은 지금 내가 현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다. 내가 너 지금 현금 스트레스 받아주는 거야 박 기자. 그러니까 나한테 그거 꼭 갚으라고. 현금 서비스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꼭 갚으라고 그러고 나한테 알았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살인범한테까지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제가 그런 무모함을 발휘해가지고 한 번도 지금 월급은 연체된 적이 없어요. 월급은 다 줬죠. 월급은 힘들게 살았습니다.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러네. 그래서 그랬는데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양진호 사람들 오해를 하나 뭐 맞긴 맞지만 일부 약간 사실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물을 흘리고 어쨌든 양진호 때문에 셜록이 먹고 산다고 그거는 막 먹고 산다는 게 아니라 그때 이후로 셜록이 경제적으로 유료 독자가 늘어나서 유료 독자가 좋아져서 살림이 나아진 건 맞지만 사실은 그 전에 셜록이 되겠다 싶었던 게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이건 제가 보도한 게 아니라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사건인데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냥 지방법원 판사 시절에 누명 씌웠던 사건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보고 이 할아버지 취재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할아버지 제가 취재했거든요. 이분이 오재선 할아버지라는 분인데 오재선 씨라는 분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제주도 분이신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주도에서 판사 시절에 이분한테 간첩 누명을 씌웠거든요. 이분을 보도했을 때 그때부터 신호가 좀 왔어요. 독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라디오라든가 방송에서 불러주고 그때 셜록이 되겠구나. 셜록이 이제 안 망하겠구나. 라는 감이 왔죠. 사실은 이분 때문에 살게 됐고 이분 때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기자가 먹고 살고 언론사가 먹고 살려면 결국에는 뭐였냐면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쓰면 돼요. 좋은 기사를 쓰고 놀라운 기사를 쓰면 독자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사실 셜록을 만들었었고 그 동업자랑 같이 했던 거였는데 이분 이야기가 이 기사가 바로 제가 쓴 거 이름 나오죠. 이 기사가 입증해졌죠. 좋은 기사 쓰면 절대로 독자는 외면하지 않아. 그리고 또 놀라운 거 뭐냐면 셜록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주로 기사를 보시는 포털 사이트에 저희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워낙에 작은 매체여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매체인데도 독자들이 셜록을 찾아와가지고 이 기사를 보고 유료 독자로 가입하고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고 하면서 회원이 갑자기 500명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때 되겠구나 싶었고 뭐 그런 신호가 왔던 사건의 이야기였고 여담 하나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재밌는 얘기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동업자가 셜록 같이 만든 동업자가 대형 로펌 변호사라 그랬잖아요. 셜록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그 사람 왜 안 찾아갔겠습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셜록 지분 반반 갖고 있거든요. 투자금 반반씩 내가지고 그분 찾아갔죠. 찾아갔잖아. 근데 그분이 또 귀신같이 알아. 어서 그 착두 타나? 건진법사한테 물어봤나? 내가 왜 온지 알아. 그래서 내가 평소에 말이 되게 없으신 분인데 그날따라 나한테 계속 말을 하면서 계속 말을 돌려. 내가 말 못하게. 제가 사실 돈 좀 빌려달라고 투자금도 더 좀 내놔라. 너 돈 많잖아. 그 말 하려고 갔는데 계속 그 말 못 끝내게 계속 말을 돌려 막. 그래서 돈 얘기도 못하고 왔죠. 또 용기를 내서 찾아갔네. 그 변호사를 돈 좀 빌려달라고. 또 내가 어떻게 온지 알고선 또 말을 계속 돌려 막. 빵 먹어서 막 계속 빵 먹어. 계속 먹어 막. 말을 못 끝내게. 나중에 나중에 한번 얘기했거든요. 돈 좀 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때 그 변호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좀 약간 되게 현명한 변호사인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빌려달래니 돈이. 직원들 월급들은 지금 없다. 너도 지금 회사 공동 창업자 아니냐 지금. 돈이 없다 회사에 지금. 돈 좀 달라. 월급 줘야 되니까. 그분이 나한테 빵 먹어서 그러는 거야. 막 계속 먹으면서. 회사에 돈이 없으면 돈이 생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돈이 생길 길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물어봤죠. 네가 기사 쓰면 돼. 진짜 나한테 그런 거. 서로 존댓말 하거든요. 나한테 그런 거 막 먹으면서 돈이 없으면 박 기자님 기사를 쓰고 기사를 쓰면 독자가 늘어나면 후원금이 모일 텐데 왜 박 기자님은 기사를 안 쓰고 돈 빌리러 다녀요? 그거 알겠는데 내가 어쨌든 근데 그분 말이 맞았죠. 결국 좋은 기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또 셜록은 광고를 안 받거든요. 정부 돈 안 받고. 그때 어쨌든 좋은 기사로 살아나게 됐고 뭐 최근에 제가 썼던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기 아시죠? 누구냐? 간병살인 청년 강도영 씨 22살짜리 청년. 그 청년을 제가 보도하게 이건 조선일보 기사고 이거 기사를 제가 보고 그 청년을 쓰게 된 게 이 기사죠. 이 기사를 쓰게 됐고 뭐.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전 자랑처럼 좀만 더 말씀드리면 자랑처럼 제가 여기 선생님들한테 살인누명 벗긴 얘기하고 누구누구 도와준 얘기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동안 제가 가만히 돌아봤을 때 저한테 내가 지금까지 썼던 기사 중에서 가장 좋은 기사를 뽑으려면 너 뭘 뽑을 거니? 라고 했을 때 저는 뽑을 기사가 있거든요. 이 기사인데 이거 사실 오마이뉴스 당해돈 시절에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기사를 보고 쓴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드디어 기자 생활하면서 만났던 가장 무서운 사람들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이 있고 내지는 또래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옛날에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한석규 나오고 최시라 나오고 또 누구냐 요즘 유명한 누구지 최민식이죠.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가 그 서울 달동네에 배경을 해서 얘기였잖아요. 그 달동네가 지금 어디냐면은 남산타운역 6호선 남산타운역인데 지금 남산타운 아파트가 생겼죠. 그 달동네를 쫙 밀어내고 지은 아파트가 남산타운 아파트라는 거. 혹시 남산타운 아파트 사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단지 아파트죠. 좀 언덕이지만 좀 경사가 있지만 엄청나 서울 중구에서 가장 큰 대단지일 거예요. 그리고 교통 좋고
한남대교 지나가면 또 강남이고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집값이 비싸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달동네를 밀어냈을 때 건축법이 대한민국의 건축법이 약간 정비가 덜 돼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분들이 50개 동이 넘거든요. 50개 동이 넘는 엄청난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 바보들이 이 건설 회사가 초등학교를 안 지은 거예요. 초등학교 지을 자리에 다 아파트 지어버린 거야. 다 좋아. 산도 있어, 교통 좋아, 강남 가까워, 다 좋은데 초등학교가 없네. 초등학교가. 그래서 이 주민들이 또 초등학교가 없는데 다 아주 우연찮게 아파트 맨 꼭대기에 동호공고가 있어. 동호공고가. 아파트 주민들한테 그게 눈에 딱 띈 거. 동호공고가 눈에 딱 들어온 거죠. 저 학교만 없으면 돼. 저 학교 없어서 초등학교를 지어야지. 자, 저 학교를 없애든 이전시키든 초등학교를 지어야 돼. 그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비합리적인 주장은 아니에요. 왜냐? 고등학생들은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잖아요. 멀리 있어도 되잖아요. 고등학교는 옮기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 학교를 이 서대문 아현동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아현동에서 주민들이 대모를 했어요. 오지 말라고. 왜? 공고니까. 그때 아현동 주민들은 솔직히 솔직히 얘기했어. 자기 욕망을. 야, 우리 지금 아현 산업정보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인데 뭘 실업계가 또 와? 우리가 죄인이야? 그랬다니까요. 뭘 또 오냐고 있는데 오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너무나 놀랍게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다고 동호공고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폐교하기로 했어요. 폐교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그 학교가 지금 살아있죠. 왜? 되게 간단해요. 나 같은 훌륭한 기자를 만났으니까. 뭘 어렵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이 기사가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 한겨레 이게 날짜가 2009년 기사거든요. 이거 뭐 잘 안 보이지만 이 기사가 2009년도에 나왔는데 폐교 결정이 났어요, 사실은. 폐교 결정이 났어요. 그 제가 야 이거 무슨 뭐 골 때린다 해가지고 이 현장을 갔죠. 가가지고 애들을 만났죠. 학교 만나고 애들 취재하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땐 제가 당연히 이제 뭐 탐사보 2009년이니까 기자 된 지 5년인가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경력도 많지 않고 뭐 젊은 기자였지만 학교 가서 얘기 들어보고 아파트 주민 만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뭐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좀 야 이건 웃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다. 왜 학교를 뭐 월등할 걸 없애냐. 뭐 그래서 했죠. 그것도 알아보니까는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은 합리적이지만 사실은 이 동호공고 측에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절충안을 제시했거든요. 뭐냐면 우리 학교가 크니까 반을 자르자. 그리고 요즘 실업계 많이 안 오고 요즘 학교가 많이 인원수가 줄었으니까 학교 잘라서 초등학교 짓자. 그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그걸 안 받았어요. 폐교시키라고. 그래서 실제 교육청에서 폐교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쓴 거죠. 취재해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또 놀라운 것은 이 동호공고를 폐교하려는 그 목소리는 너무나 유서가 깊더라고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 지역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주요 공약은 동호공고 폐교가 항상 있었어요. 내가 취재해서 그 공약 알아보기 쉽잖아요. 저 성관이 가가지고 옛날 그 팜플렛 보면 다 나오거든요. 진짜 그 국회의원들 공약에 동호공고 폐교 이전 그렇게 다 공약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가 폐교 결정 났을 때 아파트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었어요. 학교 앞에다가 쭉 동호공고 이전 폐교 막. 왜냐면 동호공고 들어가려면 아파트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다니는 애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막말로 절충안을 제시했을 때 그 주민들이 왜 안 받았겠어요.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그 학교가 동호공고가 아니라 동호외고였으면, 동호과학고였으면 이 아파트 주민들이 과연 거부했을까. 받았어요. 받죠. 제가 봤던 건 그거였어요. 그런 욕망이었어요. 그냥 공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폐결정이 났고 내가 취재를 했더니 보도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독자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가 다운됐어요. 전국에 있는 많은 실업계 출신, 과거 실업계 공회 출신 어른들이 막 항의하고 댓글 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동호공고 폐교가 없던 일이 됐죠. 왜? 간단하죠?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없던 일이 됐고, 그래서 이 학교는 지금 서울 방송고등학교 이름이 바뀌었어요. 서울 방송고죠. 제가 썼던 기사, 저는 이 기사 왜 가장 마음에 드냐면, 그래도 내가 기사 써가지고 학교 하나 살려가지고 뭐 맨날 많이 무시당했던 애들 학교 다니는구나, 뭐 그런 느낌? 그런 자뻑?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 기사가 가장 마음에 들고, 이게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이영희 선생의 뭐 정신을 이어받자 내지는 뭐 탐사보도가 최고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저 때는 그냥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약간 분노였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보도를 했을 뿐이고, 그리고 가장 제가 겪어봤던 그 남산타운 아파트 주민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만났던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그 남산타운 아파트 주민들이었어요. 전화가 그리고 그 쌍욕이 너 죽여버린다는 말이 진심이었어요. 왜? 그분들에는 왜 그랬겠어요? 내 자식 지금 학교가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고 애들 막 멀리 가야 되고 돌아버리는 거죠. 엄마 아빠들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너 다 패고 갖고 달대 풀고 너 때문에 지금 갑자기 아파트 값도 출렁이고. 제일 무서웠어요. 자, 그럼 그 제일 무서운 분들이 유별난 분들일까? 유별하지 않아요. 여기도 아파트 사신 분들 있잖아요. 제일 무서웠어요. 전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그 선배들이 회사 잠깐 오지 말라 그랬어요. 자꾸 찾아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 잠깐 오지 말라고. 와, 저는 그때 진짜 죽여버린다는 문자, 뭐 그런 거. 또 한편 지금 돌아보면 이해는 돼. 무섭지만 이해는 돼요. 자기 아들 학교가 갑자기 생길 뻔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서울 방송고등학교로 바뀌고 그 도공고가 낸 그 절충한 대로 됐어요. 지금 학교도 생겼어요. 학교 잘라가지고 초등학교 만들고 잘 다녀요, 지금. 지금은. 서로 뭐 해피하게. 어쨌든 제가 이제 뭐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길게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실은, 그런 어떠한 뭐 고상한 정신 내지는 뭐 탐사보도 진리에 대한 뭐 그런 책임감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그냥 좀 약간 저는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언론사들이 사실은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거든요. 보도하는 대로 보도하죠. 기자 출입처에 있다 보면 기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신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 선생님들 대한민국에서 요즘 종이신문 보는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공무원들하고 기자들하고. 종이신문 저는 오늘 한 번도 못 봤어요. 종이신문 이렇게. 근데 저 항상 종이신문 봐요. 이렇게 가가지고. 왜 보는지 알아요? 오늘 내가 물 먹었지? 그거 찾아보는 거예요. 욕 먹으니까. 타인과 내가 다른 기사를 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쓴 걸 내가 못 썼을까봐, 동률적인 거, 동등하면서 내가 비껴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리고 사실 내가 아까 맨 처음에 강의 때 컴플렉스 얘기했잖아요. 두 아침과 컴플렉스였잖아요. 저는 사실 아주 오랫동안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어떤 컴플렉스였냐면은 저는 말씀드린 대로 기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기자 준비를 한 번도 안 해봤고 그 컴플렉스에 있었어요. 기자 준비를 안 했다는 그 컴플렉스. 기자 공부를 안 했다는 컴플렉스. 사법고시 준비 안 하고 사법고시 패스된 기분? 천재적인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나한테 뭔가 결핍이 있다라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기자 오마이쇼 시절 내지는 그 과거에는 그런 컴플렉스 되게 컸는데 요즘엔 사실은 저의 가장 큰 무기는 기자 준비를 안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무기예요. 제가 왜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희노애락과 그 동호공고 얘기 그런 얘기를 왜 썼을까? 그 얘기는 저는 기자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보통의 기자들처럼 생각하고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나도 애써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게 경쟁력이 됐고, 근데 제가 이게 또 왜 컴플렉스를 얘기했냐면 나 개인의 컴플렉스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겪었던 한국 언론에서 되게 가슴 아팠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오마이뉴스라든가 프레시안 같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매체고 지금 후원금 내고 그러는데 근데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가장 저한테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뭐였냐면은
과거 제가 일하던 시절에 2000년도 초반이니까 그때는 한국에 이제 인터넷이 부흥기였으니까 인터넷 언론사 오마이뉴스에는요 종이신문사 기자들이 오마이뉴스로 왔어요. 문화일보 출신도 오고 조선일보 출신도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다시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왔던 젊은 친구들이 종이신문 이직을 해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봤을 때 종이신문 아무도 안 보는데 왜 절로 가지? 전 그게 되게 가슴 아프고 충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랬을까? 그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은 한때는 2000년도 초반에는 혁신적이고 되게 창의적이었던 매체로 불렸던 매체들이 이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 않다라는 거.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느낌이 안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로 제가 뽑는 것은 뭐냐면 언론사들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한 시절에는 대한매체 내지는 새로운 매체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 매체들이 어느 순간 봤더니 기존의 매체들이 했던 거 똑같이 출입처에 가고 기자단에 가입하고 딴 때처럼 속보 경쟁을 하고 딴 매체 기사 포맷 똑같이 쓰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더니 새로운 매체들이 다들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기존 매체를 닮아가고 싶고 저들처럼 하고 싶고 저 기자단의 무리에 끼고 싶다는 컴플렉스. 제가 봐도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근데 많은 매체들이 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이 왜 기존 매체를 따라가고 있을까? 문법, 기사 쓰는 작법 다 비슷해요. 그 작법이 어디서 비롯됐을까? 종이신문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근데 요즘 종이신문 거의 보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쓸까, 기사를? 왜 기자단에 가입하고 다 출입처에 가 있지? 한때 오마이뉴스가 기자단 되게 개혁을 외쳤던 매체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지? 저는 그게 컴플렉스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컴플렉스가 지금 강점이라 그랬지만 저 역시 지금도 아마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있을 것 같아요. 컴플렉스하고 싸우고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꿈꾸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셜록을 하면서 꿈꾸고 있는 가장 큰 거는 욕심이 하나 생겼어요. 되게 이제 힘들고 빚지고 많이 되게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 저한테는 꿈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오재선 할아버지 그런 거 보여줬지만 지금도 셜록은 광고 안 받고 정부 후원금 안 받거든요. 지금도 제가 크게 꾸고 있는 꿈은 기사만 써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도 물론 뭐 직원들도 대여섯 명 있고 하지만 내년에 목표는 기자 10명을 채용한 10명까지 늘리는 거고 좋은 기사만 써서도 성장하고 확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모델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것이 좀 약간 억지스럽게 연결시키면은 기자들이 좋은 기사를 써야 되고 진실을 밝혀야 되고 그것이 기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야말로 바로 이영애 선생의 정신과 맞닿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전 그 꿈을 꼭 이루고 싶고 있고 그리고 그 꿈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좀 불가능한 꿈을 꿔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좀 약간 좀 제 이마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항상 현실적인 꿈만 꾸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서교동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셜록을 한다고 했을 때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제 동업자 빼놓고 셜록을 해보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딱 한 명 빼고. 그 한 명이 누군지 알아요? 딱 한 명만 하라 그랬어요. 딱 한 명만. 해봐. 야, 뭐가 무서워? 해봐. 야, 새끼야, 해봐. 야, 뭐 젊은 놈이 망하면 또 해봐. 해봐. 그 누군지 알아, 한 명이? 예. 네.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셜록을 해보라는 딱 한 명 한 사람, 내가 사표를 써, 내장 써줬던 오연호 차장이 하라 그랬어요. 하라고. 뭐가 무섭냐고, 하라고. 나는 기자들이 자꾸 안주하는 거 별로 싫다고. 계속 도전하고 새로운 거 시도해보고 해보라고, 하라고. 망할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라고. 가장 또 그래서 고마운 점도 있어요. 아, 그래도 나한테 해보라는 사람 한 명 있었구나라는 거. 또 나를 기자로 뽑아줬던 사람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독보적인 콘텐츠로 세상을 바꿉니다가 셜록의 비전이에요. 좋은 기사만 써서 한번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또 주옥 같은 강의 들었으니까 분명히 이 중에서 최소 3분의 1 정도는 셜록의 유료 독자로 가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현실을 꿈도 꾸고 있습니다.